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뭐 금요일 유럽 증시도 급락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증시도 급락을 해서 많은 우리 메이커분들이 또 주말을 또 편하게 못 보내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평소보다 조금 빨리 시황 영상을 좀 업로드를 했습니다. 뭐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굉장히 이제 강세론자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서는 신중론자로 좀 바뀌었죠. 물론 뭐 저는 뭐 약세론자는 아닙니다. 요즘 시장에서 약세론자라고 하려면 명함이라도 내밀려면 뭐 S&P 500 기준으로 한 2천까지 간다. 뭐 최소한 3천까지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약세론에 뭐 약세론자의 좀 축에도 끼는 건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많이 약해질 것 같다. 그러니까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이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거라는 쪽으로 조금 변화는 됐습니다.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 출연한 라디오라든지 이런 데를 많이 시청하신 분들은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의 그러니까 시황관이 결정적으로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CPI를 보기 전에 제 시황관과 8월 CPI를 보고 난 이후의 시황관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8월 CPI를 보기 전에는 엄청나게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롱돌이었죠. 롱돌이 예, 롱충이었는데 그 정도로 엄청나게 강하게 이야기했다가 8월 CPI를 보고 나서는 확실하게 확 접히면서 제가 이제 굉장히 신중론자로 바뀌었잖아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이제 반등할 것이고 지금 시장이 저점이다. 달러는 잡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핵심 이유는 이거예요. CPI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잡힌다고 봤어요. 특히 8월부터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인플레이션이 잡힌 걸 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8월 CPI를 보고 나서 어,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확실하게 조금 비둘기파적일 것이다. 그러면 이게 시장의 바닥을 알릴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제 강세론을 펼쳤던 가장 중요한 대전제는. 근데 이게 깨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한가 또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좀 끈적끈적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확실하게 이전에 비해서는 시장이 아주 강세는 아닐 것이다라고 전망 좀 수정이 된 거죠. 그렇지만 저는 어쨌든 베이스는 여전히 저는 긍정론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추세 하락을 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또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지금 시장은 아직까지 많은 악재가 남아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 악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시장의 바닥을 예측하는 거, 저점을 예측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뭐 제가 뭐 평소에 출연했던 뭐 방송이라든지 출연했던 경제 방송이나 아니면 뭐 영상이나 라디오에서 제가 그거를 맞추는 걸 막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걸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저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걸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맞다, 틀렸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맞을 것이다. 여기에 할 것이야 라는 거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도 한 이 정도쯤이면 그래도 바닥권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뷰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상이 많이 길어지면 제가 중간에 또 잘라서 그것만 따로 해가지고 한번 영상을 내일 한번 업로드를 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영상 말미에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라는 것까지도 제가 이야기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도 저희 패시메이커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십시오. 자, 그러면 시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는 뭐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래도 제 시황관이 섞어서 한번 녹여서 이번 FMC 회의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에서처럼 최악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건 사실이다. 최악은 피했지만 그래도 나쁘다라는 거고요. 제가 그 이번 주 라디오에서 출연해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이전 시황 영상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지난주 시황 영상에서. 일단 이번 FMC에서 4% 만약에 최종금리를 4% 초반으로 찍으면 상승이다. 4% 중반이면 전저점 본다. 만약에 5% 찍히면 이거는 전저점 깬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그나마 5는 안 봤어요. 다행스럽게 4% 중반 찍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시장은 전저점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저점은 제가 코스피 기준이 아닙니다. 나스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1500.
나스닥이 1500까지는 일단 떨어질 것이다라는 거고요. 지금으로 보면 이제 지수 기준으로 보면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 여기서 더 떨어지면 전저점을 보는 거겠죠.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더라도 좋을 건 없습니다. 경기 침체를 사실상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죠. 예,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분위기고 그다음 실업률도 내년에는 좀 급격하게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 근데 다만 이 4.4%라는 것 자체가 이것만 가지고는 경기 침체를 우려할 구간은 아니죠. 사실상 우리가 실업률이 좀 높아졌다라는 거는 5%를 넘기는 시점이죠. 5%가 넘어가면 이거 실업률 좀 문제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4.4%도 뭐 고용시장 환경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거죠. 물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좀 세게 금리 인상을 할 명분도 또 생기긴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물가지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6월 달보다는 훨씬 더 좀 높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 물가가 생각보다 좀 쉽게 잡히진 않겠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금리 전망치를 화끈하게 높였습니다. 결국에는 4.6인 거죠. 그러니까 터미널 레이스를 4.6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최종 금리를 4.6까지 찍겠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내심 기대했던 건 이번이 75bp가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마지막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니죠. 이렇게 되면 내년 또 11월 달도 75bp, 그럼 12월 달은 50bp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리고 내년 1월 달까지도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전에 비해서는 이 패드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확 꺾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내용을 딱 놓고 보면 확실하게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확실하게 전저점은 본다라고 봅니다. 뭐 전도표인데 이것도 많이 보셨겠지만 상당히 다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저는 근데 여기서 그래도 조금 희망을 만약에 억지로 찾자면 그런 거죠. 그러면 9월 FMC 회의보다 앞으로 있을 11월, 12월, 1월 FMC 회의가 그럼 이거보다 더 매파적일까라는 건데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FMC 회의는 9월 FMC 회의보다는 덜 매파적이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9월 FMC 회의 뭐 이번 회의보다 더 매파적이려면 지금 뭐 이 점도표도 더 위로 찍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최종 금리도 4가 아니라 뭐 최소한 4% 후반대나 아니면 5%를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아무래도 9월보다는 더 매파적일 건데 그러면 근데 연준이 그럴 가능성이 있냐라는 거야.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물론 단언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물론 8월의 실망감은 가졌어. 8월을 실망감은 가졌지만 3개월 평균치는 어쨌든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8월도 어쨌든 이렇게 가긴 했어. 이건 헤드라인이고 이건 이제 코어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9월, 10월, 11월이 그럼 이게 뭐 헤드라인이 뭐 9, 10, 11 이렇게 올라가고 코어가 막 7, 8, 9, 10 이렇게 올라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추세가 이렇게 다시 이게 이렇게 올라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생각보다 이게 이렇게 꺾이기를 원했지만 연준은 그렇지 않고 이렇게 꺾이는 건 좀 아쉽긴 해. 하지만 그래서 지금 9월 FMC 회의가 훨씬 더 시장에 대비해서는 훨씬 더 매파적인 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미 뭐 가격이 반영된 거고 어쨌든 이렇게는 안 돼도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연준도 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공격적으로 통화정책 스탠스를 이 긴축 스탠스로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이번이 최악이다라고는 거고 그러면 이번에 그 최악을 주가에 반영을 하면 그게 저점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이 저점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 저점이 되도록이면 전저점에서 형성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뒤에 이 부분 또 설명드리겠지만 어쨌든 근데 뭐 아닐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그 뭐 이것보다 시장은 더 이것 말고도 더 악재가 더 생길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조정주는 여기서 형성된 저점은 확실한 저점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것보다 더 나쁘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 있어요. 야, 근데 그게 인플레이션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야, 경기 침체도 있고 야, 기업 실적도 안 좋아지잖아 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재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기업 실적과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침체를 다 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더 공격적이고 그 연준의 그런 공격적인 스탠스 때문에 경기가 침체가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의 마진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아무래도 연준의 또 공격적인 이런 스탠스 때문에 소비도 줄고, 그 다음에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안 좋은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는 다 핵심적인 건 인플레이션이 걷어지면 이 모든 부분도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따로따로 볼 필요는 없고 인플레이션 하나로 전 묶어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걸 시장도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좀 해소되는 구간만 나오면 시장 확실하게 반등을 좀 세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은 좀 조정 줄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조정이 어쨌든 이번에 마무리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에 조정이 되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오면,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대부분 다 베어 마켓 랠리,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돌리는 흐름은 아닌데, 이번에 만약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돌아 나오는 상승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때는 이제 진짜 상승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는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나쁘게는 보지만 어쨌든 이제 최악은 찍혔다라는 거를 조금 더 의미를 좀 두고 싶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이거는 뭐 근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자료는 준비했는데 최근에 이제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요인, 이건 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길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짧게 설명드리면, 물론 당연히 패드가 긴축 스탠스를 취하니까 그 국채금리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뭐 명목금리가 올라가니까 실질금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그것도 있는데 수급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뭐 QT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지금 몇 년째 계속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미국 국채를 계속 팔고 있어요. 계속 팔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는 거,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는 거죠. 이유는 이겁니다. 일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결국에는 이제 미국 금리를, 그러니까 미국 국채를 좀 내다 팔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잖아요. 그럼 2위가 중국. 그러니까 1, 2위 애들까지도 지금 미국 국채를 매도를 하니까 당연히 미국 국채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 왜냐면 어차피 이거 그러면 미국 국채 금리가 뭐 예를 들어 급등하기 전에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니까 이건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단순히 많은 분들이 요거 긴축 스탠스 때문만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까봐 그건 아니라는 거 설명드리려고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아까도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악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시장이 조금 더 빠진 이유는 이거죠. 영국이죠. 네. 결국 사고를 좀 쳤습니다. 영국이. 보시면 영국 지금 이 10년물 국채금리인데 하루 만에 왁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을 했죠. 그 다음에 파운드화는 왁 급락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제 파운드화까지도 이제 페리티까지, 달러 대 이제 파운드화 페리티까지 가려고 하고 있죠. 이미 뭐 유로화는 벌써 페리티를 깨버리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한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 때문입니다. 리즈 트러스 때문인데, 새로운 이제 영국 총리죠. 영국 총리인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굳이 뭐 이렇게 빠질 이유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워낙 시장의 센티가 워낙 무너져 있어가지고 여기에 저는 반응을 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리즈 트러스 같은 이 총리는 자기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이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랑 공식 발표하는 건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걸 공식 발표를 어제 하면서 급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소득세를 이제 기본세율을 낮춘 거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이거 부자 감세라고 하고 있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인하를 했고, 그 다음에 법인세를 원래는 인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이제 원래 얘들이 19%였나 하여튼 그런데 25% 올리려고 하던 걸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업 종사자들, 그러니까 은행이나 뭐 증권 뭐 이런 데 다닌 사람들이 상여금이 임금의 2배 이상은 줄 수 없다라고 상여금을 상한선을 뒀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폐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보료도 원래는 이제 추가 부담을 좀 하게 됐는데 이것도 폐지.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감세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이제 에너지 보조금을 주겠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한 600억 파운드 이걸 이제 지급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거잖아. 지금 영란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돈을 걷어들이고 있는데 얘들은 돈을 뿌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야, 이러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리고 저렇게 하려면 재정 적자가 나는데 그럼 국채 발행 많이 하겠네? 라고 하면서 국채 가격도 급락.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는 건 국채 금리의 급등이죠. 급등. 그 다음에 파운드화가 또 이렇게
급락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은 이제 망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이 영국발 악재가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방금 이야기된 것처럼 이건 이미 얘기해 왔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채금리 계속 올랐었잖아요. 영국 국채금리. 그다음에 영국 파운드도 계속 빠졌었어요. 예, 요 부분인데 다만 이게 이제 어쨌든 이슈가 빵 찍혔기 때문에 한번 쫙 이제 스파이럴이 나온 거죠. 근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렇게 악재가 노출됐다라는 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파운드화가 이제 강세로 전환될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럼 이제 이런 파운드화의 하락세가 그러니까 뭐 4% 가까이 떨어지는 하락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 강세로 전환되기는 아직은 어렵겠죠. 강세로 전환되기는 어렵겠고 하지만 이야기 드리는 건 이 영국의 악재가 시장이 아주 중요하게 발목을 잡는 악재로 계속 오랫동안 남지는 않을 거라는 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푸는 걸 극도로 지금 싫어하고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데 만약에 영국이 이 정책이 성공을 하면 그런 거죠. 야,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이제 나중에 잡힐 거야.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경기 침체 안 되게 풀 거는 풀고 은행은 쪼여. 은행은 쪼이고 대신 재정 정책은 이게 좀 사실 말은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만약 성공을 한다면 그래 되면 뭐 되게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럼 시장은 사실 그때 되면 완전 어찌 보면 완전 급등 나오게 있겠죠. 야, 영국 봐.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나중에 야 은행이 쪼고 하니까 야 원자재 안정되고 하니까 결국은 낮춰지잖아. 근데 저렇게 하면 야, 소비도 그렇게 급격하게 안 줄고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는 떨어지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도 안 오잖아. 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찌 보면 주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자체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실험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시장은 안 좋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파운드가 급락이 나온다는 거 달러화의 급등을 만들어 버렸죠. 그러면서 시장이 전체적인 부분을 좀 다운시켰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라 지금 중요한 또 이거죠. 지금 아직까지 결과가 발표는 안 났을 건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확정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큰 거 한 발 남았다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사고를 쳤고 이제 사고를 칠 애들이죠. 이탈리아. 이탈리아가 조기 총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금 유력 지금 이제 연정에 유력 이제 차기 총리로 예상되고 있는 게 이탈리아 형제들에서 당수를 맡고 있는 이 조르자 멜로니입니다. 여성 당수인데 무솔리니 이후 최초로 파시즘 계승자예요. 물론 최근에는 조금 이제 이 말을 조금 이렇게 좀 순화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파시즘 우리가 그냥 독일에 이제 나치당이 이제 올라간 거예요. 진짜 참 얼마나 먹고 지금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유럽.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제 강한 지도자를 원하는데 어쨌든 엄청나게 극우로 지금 바뀐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이 왜 문제냐면 얘는 반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관련된 부분에 정책을 굉장히 이제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유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 이제 야 우리 안 쪼일 거야. 우리 그 허리띠 안 쪼을 거야. 그래서 막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얘는 또 친러예요, 친러. 지금 어쨌든 서방, 특히 EU는 러시아를 제재를 하는데 얘가 만약에 당수가 이탈리아는 이 러시아 제재에서 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좀 헐거워지는 그러니까 EU에 대한 어찌 보면 이 결속력에 대한 우려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탈렉 시트에 대한 우려감 이게 또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다. 다만 멜로니는 최근에는 그 이야기는 했어요. 나 반이유 아니다. 나 그러니까 유로존 탈퇴 생각 안 한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시장 입장에서는 또 충격을 줄 수 있는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도 좀 시장에 그러니까 다음 주는 시장의 가격이 좀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다음 주도 어쨌든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거는 좀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자꾸만 제가 안 좋은 것만 자꾸만 보여드리는데 그래도 이제 뒤에 제가 또 희망적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역사적인 이제 통계인데, 그러니까 9월이 그러니까 9월 달 중에서 역사적으로 9월 달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한 주는 뭐였냐? 9월 달.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러니까 20 보시면 아시겠지만 23, 24, 25, 26, 27, 그러니까 이 월말이 9월 중에도 가장 안 좋았던 한 주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번 주잖아. 돌아오는 이번 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도 이번 주는 또 안 좋은 주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게 좀 악재가 좀 많이 섞이니까 뭐 다음 주에 대한 시장 전망은 뭐 사실 예측은 어금니 깨물어야 된다. 허벅지 허벅지 찌르고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감은 확실하게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이슈만 있냐라는 건데요. 또 딱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그래도 중요한 건 뭐 이게 경기 침체가 됐건 그다음에 어쨌든 달러 강세에 따른 실질적인 그 이 소비 여력이 좀 떨어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표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래 보세요. 일단 보세요. 주요 상품을 보면 문제가 됐던 것들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어요. 뭐 이거 WTI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최근 들어 하향 안정화 확실하게 됐죠. 이제 80불까지도 깼어요. 이거 70불까지 내려오면 확실하게 이게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죠. 어, 미국의 물가지표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 중에서 CPI 항목 중에서 원유만 딱 놓고 보면 10% 정도밖에 안 돼요. 크진 않지만 원유를 기반으로 한 물가지표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뭐 운송료 같은 것들이 다 이 에너지 가격에 다 반영이 되니까. 예, 그다음에 뭐 전기료 같은 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빠지면 전반적으로 좀 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신 것처럼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가 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천연가스가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특히 이번 8월 CPI에서도 생각보다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와 버리면서 이 도시가스 가격, 그러니까 유틸리티 가스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CPI를 못 내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신 것처럼 헬리어브 이쪽에도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도 하락한다. 그 다음에 막 문제가 되고 있는 러시아 뭐 우려 확전 이런 걸 하면서 또 이제 유럽에 어찌 보면 지금 물가를 가장 크게 강력하게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가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잖아요. 근데 TTF 그러니까 유로존의 지금 천연가스 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좀 많이 내려왔어요. 물론 아직까지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 메가와트 시당 여전히 200을 하회는 했지만 200유로를 하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높아요. 요게 조금 더 안정화를 찾으려면 한 150까지는 150유로까지 내려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치솟는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안정화를 찾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가스 가격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아주 급등을 했다가 지금 확실하게 하향 조정됐다라는 거죠. 요 부분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고 그 다음에 뭐 원자재도 구리 같은 가격도 최근에 많이 떨어졌죠. 그 다음에 철강석 가격 역시도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럼버, 목재, 건축용 목재 가격 역시도 급등 위에 확실하게 원자재는 안정이 됐다. 콩 같은 경우가 조금 문제가 되기 뭐이 낙황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급등 이후에는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러시아 사태 때문에 최근에 다시 조금 올랐던 밀 역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급등 이후에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지금은 조금씩 좀 안정화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물가 지표의 하락에 대한 기대감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인플레이션 싸움은 길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볼것 때까지 다 감안해서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 CPI 기준으로 3개월 평균 CPI, 3개월 평균 CPI가 2.5% 정도 내려오면 2.5% 정도 내려오면 그때부터 연준은 금리 인상을 멈췄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멈췄습니다. 물론 이게 멈췄다는 게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춘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하를 했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쨌든 그 아주 강력했던 금리 인상 사이클은 3개월 평균 3개월 평균으로 그러니까 CPI 헤드라인 3개월 평균치가 2.5% 정도 내려가면 꺾였다는 건데 지금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이 한 3개월 지금 평균이 한 8.6 되거든요. 8.6이니까 그러면 이게 한 6.1? 6.1까지만 떨어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올해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올해 안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금리 인상도 지금 현재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도 그러니까 올해 9월 FMC에서 예상했던 딱 그 정도 수준을 넘어가진 않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조만간 인플레와 싸움은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죠. 개인들의 투심이 지금 최바닥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 협회에서 이제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이 시장이 어떻니? 그러니까 6개월 후에 시장이 어찌 될 것 같아?라는 걸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죠. 60%가 야 그때도 약세 시장일 거야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60이라는 60% 그러니까 60%가 어떤 의미냐면 이게 역사적으로 이걸 60을 넘은 적이 5번밖에 없어요. 5번. 근데 다 이게 60이 넘었을 때가 거의 저점이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딱 60을 넘었는데 이때가 진짜 정확하게 저점이었던 거는 대부분 그러니까 4번은 다 그랬고요. 딱 이때가 아니었던 게 있어요. 언제냐면 리만 때. 그러니까 리만 때가 한번 그러니까 2008년 10월 달에 저점 그러니까 이게 60을 넘었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10월보다 조금 더 떨어졌죠. 예. 거기서도 조금 더 한 15% 정도 더 떨어지긴 했어요. 리만 사태 때는. 근데 이걸 그래도 어쨌든 거의 바닥권을 맞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 반등은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때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쨌든 60이 넘었을 때는 바닥권이었다라는 거면 지금의 이걸 표를 보더라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확실하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그 인간 지표들도 바닥을 알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장을 얼마나 예상 저점, 그러면 얼마 정도가 저점을 형성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건 앞서도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전저점 정도, 1500, 요 라인까지는 일단은 하락을 한다라고 봅니다. 순간적으로 언더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7천?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 온다. 그렇다면 야 이거 이 코로나로 급락했던 이 저점 야 이것도 찍을 거야 라는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는 보진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 시점이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만만 간다 만까지 간다면 거의 코로나 직전 수준이에요. 코로나 직전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이 코로나 직전보다 더 어렵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는 더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주가라는 건 기업의 이익과 더 관련이 많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거죠. 그러면 기업의 이익들이 엄청나게 많이 안 좋게 졌나?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이익이 줄긴 했어. 줄긴 했지만 그게 전년 동기 대비 뭐 이런 거겠지. 실제로 이게 확 꺾였다.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기업의 이익은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요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닷컴 버블과 리마 사태랑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는 거 전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닷컴 버블 때는 이미 닷컴 버블이 일어나기 전에 기업의 이익은 꺾였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이 온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리만 사태 때도 이미 리만 사태 전에 기업의 실적들이 이미 꺾였어요. 꺾이고 있었는데 그리고 리만 사태가 온 겁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그 코로나 우리가 코비드 터졌을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여기 상승 추세 그러니까 상승하긴 했지만 정체였잖아. 그리고 꺾인 거죠.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정체가 아니라 치고 가고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리만 때랑 그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닷컴 버블 때 같은 시장의 조정이 온다? 전 그러진 않다. 그리고 최근에 제조업 생산 지수 역시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코비드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그다음 여기 또 바잉 이렇게 쫙 한번 돌린 게 있죠. 왜냐하면 이제 팬텀 디맨드 때문에. 그 요거는 날려야지. 요거는 날리고 얘도 날린다면 지금은 여전히 정상 범주 안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조업 생산이. 이런 것들을 본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추세 하락을 할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어쨌든 시계열을 좀 짧게 보면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석 달로 보면 되게 답은 없거든요. 너무 암울하고 막막한데 시계열을 좀 그래도 한 1년 정도로 좀 넓게 1년이 아니야. 한 6개월만 넓게 봐더라도 지금에 대한 부분은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거는 많이 아시겠지만 시장은 항상 경기보다는 빨라요. 그러니까 마켓의 고점은 마켓이 고점이 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경기가 꺾입니다. 또 반대로 마켓의 저점이 먼저 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경기가 반등이 와요. 항상 시장은
경기보다 6개월 정도를 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거야. 언제 올 건데? 한 내년 정도에 올 거야 라는 거죠. 내년 정도에 올 거야 라는 거고 그 부분 자체가 그럼 내년이 언제 정도? 하반기 정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뭐죠? 이 마켓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이 상승으로 추세로 돌려 세우는 건 그렇게 따지면 내년 1월 정도면 먼저 선행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내년 1월 정도면 그러면 시장은 강세로 돌아서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먼저 항상 선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10월, 11월, 12월. 석 달 남은 거잖아요. 물론 석 달 동안 얼마나 더 급락할 수 있을지 모르긴 하죠. 예, 그 부분이 두려울 수는 있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으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정의 기간 역시도 저는 거의 다 와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저는 시장은 좀 지금은 좀 신중론자로 돌아서서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국 어쨌든 내심 저는 베이스가 또 긍정론이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하락장에서도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게 되네요. 물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뭐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까지 이만큼까지 우리가 내려왔는데 여기서 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 너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황과 관련된 부분, 종목과 관련된 부분은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이야기 드릴 테니까 우리 캐시메이커 많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